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오늘은 참 교회 와서 그 주제로 삼기가 참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정동수 목사님께서 이거는 꼭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문익환 목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정래 작가라든지, 그 다음에 한양대 리영희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통일운동가라고 하는 신영복 씨, 이어서 또 한 사람을 참 이렇게 무슨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가슴이 무거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선전선동에 속고 살아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또 이분입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목사가 아주 영생불멸의 주체교 사탄이죠. 끌어안고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1976년 이전까지는 그냥 한국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셨고, 그리고 이 성서를 번역하는 구약 연구의 대가로도 알려진 분이고요. 통일의 아버지, 통일의 불꽃, 이분의 쏟아지는 찬사가 또 신영복 씨 못지않습니다. 이 좌파 언론들은 이 문익환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문익환은 마치 바위 위에 새겨진 글씨처럼 지울 수 없는 분명한 이름이다. 문명의 대전환을 꿈꾸었던 몽상가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문명을 어떻게 대전환을 꿈꾸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칭송을 해요. 한국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인물이다. 열광을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77세에 사망할 때까지 생애의 마지막 17년은 17년 중에 11년 반을 감옥에서 살아야 될 정도로 이상한 일을 많이 벌였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만주 용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분의 그 광명중학교의 동문이 누구냐? 그 유명한 시인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별 해는 밤 이런.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하셨던 정일권 국무총리하고 광명중학교 동문 관계예요. 더 재밌는 거는 정일권 국무총리하고는 같은 날 돌아가셔가지고 더 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1938년 도쿄 일본 신학교에 유학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조정래 씨의 판결에 의하면 이 사람 일본 유학 갔다 왔으니까 친일파 토착 외구입니다. 일본 유학 갔다 오면 다 토착 외구라고 그러니까 1947년에 한국신학대, 지금으로 치면 한신대입니다. 거기를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1954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55년부터 70년까지 한신대하고 연세대에서 구약성서학을 강의를 했고, 그런데 이분이 조금 엇나가기 시작한 게 장준하 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해서 내가 이때부터 이거 독재 정권이 사람도 죽이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민주화 운동에 나왔다 그러는데, 장준하 씨가 의문사를 했다고 하도 좌파 사람들이 떠들어 제끼고 그러는데, 수많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장준하 씨는 실족사한 겁니다. 등산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무슨 박정희 정권이
몰래 가가지고 뒤에서 떠밀었느니 뭐니 하면서 또 온갖 이상한 짓들을 해가지고 마치 뭐 박정희가 뭐 사람 죽이는 킬러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1989년에 아주 이해에 방북 러시가 일어났습니다. 이 방북이 아니죠. 미립국이죠. 미립국. 제일 먼저 소설가 황석영 씨가 미립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문익환 목사가 미립북을 했어요. 그리고 뭐 통일의 꽃이라고 하는 임수경이가 미립북을 해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바로 1989년이 어떤 해냐? 그 전해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죠. 서울올림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상이 전 세계에서 막 높아졌고, 그리고 좌파들 입장에서 보면 1987년에 6.29 선언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아주 굉장한 유리한 국면을 조성을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를 하지를 못해서 노태우에게 정권을 그냥 헌납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때서부터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 하면서 북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우리의 이 반공전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1989년 1월 달에 김일성이가 남북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하면서 남한의 각 정당 당수, 김수환, 추기경, 백기환, 무익환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건 마치 대한민국 건국을 앞두고 김규식이가 북한으로 올라가서 남북 협상한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남북 협상이라고 하죠. 여기도 보면 남북 정치협상 회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김일성이가 초청을 하니까 제일 먼저 버선발로 뛰어간 것이 황석영이라는 소설가였습니다. 이어서 문익환, 임수경 이런 사람들이 갔죠. 좌익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에 불씨를 당겼대요. 아니 민간 차원에서 무슨 통일을 해요? 민간이 무슨 대한민국을 무슨 대표를 합니까? 뭘 합니까? 이미 1989년 초에 문익환 목사는 여러 사람에게 자기가 시를 써서 나 평양 갈 거라고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시를 썼냐? 이게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인데,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것이. 아마도 서로 부둥켜 안고 평양 거리를 뒹굴겠지. 44년이나 억울하게도 서로 눈을 흘기며 부끄럽게도 서로 찔러 죽이면서 괴뢰니 죽으니 하며 원수가 되어 대립하던 사상이니 이념이니 제도니 하던 신주던지들을 부숴버리면서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이 시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 사상이니 이념이니 제도니 하는 것들은 다 부숴버리고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일하자. 묻지도 따지도 우선 통일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때 사람들이 가서 결정하도록 만들자. 여러분, 이게 좌우합작이에요. 좌우합작을 하면 제일 먼저 그 좌우합작을 한 다음에 좌익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파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다 제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부패 혐의로 제거를 해요. 논문 표절 혐의로 제거를 해요.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느니 뭐를 했느니 제거를 하고, 여자 문제로 제거하고, 뭘로 제거하고, 다 제거하다 보면 그래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은 의문사,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우파 사람들은 하나씩 다 제거를 해요. 남은 건 뭐야? 좌익과 공산당들만 남죠. 그 다음에 슬그머니 공산당 간판 붙이면 그게 바로 공산화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유럽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지금 드린 말씀 그대로 다 그렇게 공산화됐습니다. 이게 좌우합작이에요. 그래서 사상이니 이념이니 제도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통일하자는 놈들은 다 이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시가 통일을 염원한 시라면서 지금 저 수유리에 그 북한산 올라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한신대가 있는데 거기 캠퍼스 안에 시비를 만들어 놨어요. 뭘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보면 참 눈앞이 캄캄합니다. 1990년 8월 15일 날 북한에서 조국 통일상을 수여를 받았고 2002년이면 어떤 정부 때인가요?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2002년 사회통일운동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어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어요. 자, 이분이 진짜 국민훈장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체사상은 저거는 사이비 종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체사상을 믿으면 영생불멸한대요. 그래서 종교입니다, 이게. 그 영생불멸한다는 주체의 사탄을 그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라고 하면서 끌어안은 사람은 뭐예요? 목사는 사탄을 끌어낼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1989년 3월 25일 날 정부로부터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을 탈출해서 북한으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순환비행장에 도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찍부터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 마음을 열고 민족의 장래를 기탄 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었다. 나는 김일성을 존경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예배에 참석한 문익환이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요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라고 믿는 내가 통일을 위해 평양에 와서 부활절 예배를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봉수교회가 진짜 기독교를 믿는 교회인지 아닌지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갔다 와서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다 공산당들만 우글거리고 있대요. 그리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정부 허가 없이 방문을 한 문익환 목사가 김일성과 2차례 회담을 하고 조평통위원장 허담과 회담을 한 다음에 4월 2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연방제 통일에 찬성을 하는 자주적 평화통일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 9개항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가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고요. 네 번째가 팀 스피릿 훈련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이거? 연방제 통일을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전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왜 통일에 꼬시고 왜 국민훈장을 받아야 되죠? 연방제를 주장하면은 우리가 국민훈장을 받나요? 우리 다 연방제 통일합시다. 연방제 합시다. 우리 외치자고요. 그러면 다 국민훈장 받잖아요. 반대하면 다 적폐 세력이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들어와서 귀환 즉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잠입죄로 구속돼가지고 복구를 치렀고, 그리고 문익환을 북한으로 보낸 데 앞장섰던
시인 고은, 그 다음에 이재호가 그때 아주 유명한 그 좌익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호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 거 모르셨나요? 예, 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 무리칸 씨가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과 합의한 내용 중에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에 기초한 통일 문제를 해결한다.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이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북한의 이 통일 그 공작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주는 뭐고 평화는 뭐고 민족대단결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북한이 알고 있는 내용은 180도로 다릅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자주통일이라는 건 뭐냐?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에 의해서 통일을 하자는 원칙인데, 김일성이가 자기가 쓴 김일성 저작 선집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털어놓고 말해서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 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다. 자주라는 건 뭐냐?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주라고 얘기하는 것과 북한이 그 주장하는 자주라는 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주한미군 나가면은 우리가 가서 홀라당 접수를 할 텐데, 주한미군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니까 주한미군 나가라라는 것을 자주통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실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평화롭게 통일하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통일이라는 건 외세의 간섭 없이 민주적으로 실시되는 남북 선거를 통해 각계각층 인민대표로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하자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남한정부가 전복되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들어서는 것이 평화통일이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셋째, 민족대단결은 뭐냐? 남한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되면 남북 한인민이 반미 구국의 기치 아래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항상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상, 제도, 이념 이런 거 묻지도 따지도 말자. 우선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작과 단결에 의해 공산 통일을 한다. 이게 바로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준수하라는 건 뭐야? 주한미군 철수하고 인민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남한정부가 전복되어서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하고 손을 잡고 공산통일하는 것이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원칙의 준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리칸 목사가 동조를 하고 왔어요. 그런 사람이 통일의 꽃이래요. 여기에 반대하면 우리는 다 적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국가보험사법으로 체포돼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국가보안법은 부당하다 나가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고무찬양했다. 남북 통일하려면 서로 고무찬양을 해야지, 서로 욕하고 비난하면 통일이 되겠냐? 결혼을 앞둔 남녀가 서로 칭찬해야지 서로 욕하면 되겠느냐? 고무찬양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이 사람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목사래요. 무리칸의 어머니 김신묵 여사가 재판정에서 이코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심정으로 재판을 받아라. 문 목사가 김일성을 안아줬다고 뭐라 하는데, 여보시오, 문 목사 아니면 김일성 안아줄 사람이 없어요. 김일성이 누구예요? 주체의 사탄이죠. 왜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이러면은 이제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사람을 주목을 하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 부여에 난파됐다가 체포된 간첩 김동식입니다. 이 김동식 씨는 제가 이번 정부 출범하기 전에 책을 내느라고 제가 오래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간첩이 됐을 때 남한을 어떻게 공작을 했는지를 상세히 밝히는 책인데, 정부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이 책 내면 우리 다 잡혀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책을 못 내서 지금 사장되어 있는 원고가 있어요. 김동식 씨가 하는 말이, 북한에 있을 때 이선실이라는 아주 거물 간첩이 있었습니다. 민중당을 공작을 했던 거물 간첩인데, 이 이선실이가 남한 공작을 마치고 북한에 가서 영웅이 됐어요. 근데 같은 급의 사람이에요. 이 김동식이가. 이 김동식도 거물 간첩이거든요. 근데 이선실이가 하는 말이, 문익환 방북하는 거 내가 다 공작을 했어. 우리 수령님이 공작하라고 그래서 가서 수령님 얘기 전하고 그랬더니 버선발로 뛰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문익환 목사가 어딘가에 발표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문익환 목사가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평양에 다녀오라는 계시를 받아 자신의 판단으로 방북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계시를 준 것이 이선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익환 목사를 방북시킨 것은 바로 이선실이라고 이선실 자신에게 직접 들었으니까 라고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이선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1989년 문익환 목사 평양 갈 때 뒤에서 영향을 행사한 사람이 이선실 자기였다. 1989년 1월 1일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남한에 있는 민주화 인사, 이 사람들은 이 문익환이나 이런 사람들을 민주화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화 인사인 김대중, 김영삼, 문익환, 백기환 씨를 초청하겠다. 그러니 이선실 당신이 가서 방북하도록 공작하시오 라고 해서 내가 가서 공작했다. 꿈에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예요 이거. 참. 더 웃기는 거는요, 이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불법 방북한 문익환 목사, 그 다음에 임수경, 소설가 황석영 씨는 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처벌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거예요. 그런데 2011년에 발간된 미래행 컬처그룹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6월 민주항쟁으로 통일운동이 활발해져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392페이지에. 그러니까 통일운동을 탄압을 했대요. 불법 방북 이런 얘기는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부 허가를 받지를 않고 불법 미립북을 해서 북한 정권이 주장을 하는 연방제 통일에 합의를 해주고 온 그 죄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은 다 고의로 삭제를 해가지고 마치 정부가 합법적인 통일운동을 탄압한 걸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대한민국 많은 거죠. 참 미안한 얘기지만 문익환 목사는 NL 주사파의 아주 충실한 대변자였습니다. 1987년 대선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1로 3김 선거라고 그랬습니다.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3김 씨가
일로 삼김 선거를 벌여가지고 결국 그 야당표가 김영삼, 김대중으로 갈리는 바람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 당시에 남한 학생운동권은 DJ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YS보다 상대적으로 좌익적인 걸 진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운동권들은. DJ를 당선시킨 다음에 자기네들이 DJ를 당선시켰으니까 당선을 시킨 거에 대한 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지분을 자기가 갖고 연립정권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을 좌익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연대전술을 구상한 것이 DJ 단일화라는 것인데, 이 DJ 단일화 주장한 세력들이 문익환이를 북한으로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 목사의 방북은 이 사람 개인이 나 평양에 갈 거야, 총 맞더라도 갈 거야 해서 자기가 의지대로 간 것이 아니라 운동권이 다 판을 만들어줘 가지고 이선실의 지령을 받아 가지고 그 지령을 시행한 것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문익환은 학생운동권에 충실한 대변자였다. 자, 그러면은 NL주사파, 소위 말하는 NL주사파는 주체사상파라고 얘기하는데 왜 문익환 목사를 지지했느냐? 그 당시에 운동권에서 뭐 이부영이라든지 이재호라든지 김근태라든지 이런 아주 그 좌익계 거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재호가 이명박하고 붙어가지고 뭐 우파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랬어요. 뭐 그 사람이 구구에 전향을 했는지 자기가 전향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런 거물들은 학생운동권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네들 말도 안 듣고 권위가 너무 세니까 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문익환 등장한 거예요. 문익환 씨를 밀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이 문익환 목사를 그렇게 이제 열심히 밀어가지고 문익환을 영웅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요즘에 아주 막 국민들 막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뭐 통일외교 특보를 하는 뭐 문정인 씨라든지 뭐 몇 사람들 있어요. 그다음에 옛날 뭐 통일부 장관을 했던 뭐 정세현 씨라든지 뭐 이런 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운동권 이 계보에서 보면은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런 자리를 보장하겠소. 그럼 저는 짓는 거예요, 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진정한 정말 좌익사상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속물적인 기회주의자들일 뿐이에요. 세상이 전부 좌익판이니까 좌익판에 가서 줄을 서면은, 그리고 이 운동권 핵심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런 걸 보장할게.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짚고 물고 뜯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우파 세상이 되면 제일 먼저 가지고 또 우파 쪽에 줄 서가지고 딸랑딸랑하고 앉아있는 거죠. 양동환 선생이 이런 사람들을 속물적 리버럴리스트들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친다라고 1988년에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정말 구구절절히 외쳤습니다. 문익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뭐 투철한 신념이 있는 공산주의자나 이런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뭔가가 좀 찜찜합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뭐냐? 이런 행동, 선생님도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자기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영웅이 돼 있거든요. 와가지고 뭐 통일의 아버지 그러면서 막 극구 칭송을 하고 막 언론에서 인터뷰 해주고 막 어디 강연 가면은 막 강연료도 막 몇백만 원씩 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막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운동권들은 이용해 먹는 거일 뿐입니다. 문익환 목사가 그렇게 운동권에 막 붕붕붕붕 끼워놓으니까 막 와
막 에스컬레이터 해가지고 북한까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알던 세상이 아닌 거라, 이게. 평양 가서 전체주의 사회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오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북한에서 지령을 내리면 그 지령을 안 따랐어요. 문익환 목사가 만들려고 했던 게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범민련이라고 합니다. 이 범민련은 우리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어요. 문익환 목사가 이제 감옥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이 범민련을 깨버리고, 야, 이 범민련이 자꾸 북한에서 지령 내려가지고 북한이 움직이는 대로 이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나는 이런 거 싫다. 나는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통일운동을 추구하겠다. 범민련은 대한민국 정부의 이적단체로 낙인찍혀 탄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통일이 되겠느냐. 그리고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현실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걸 거부하려고 하니까 계속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가 이걸 깨고 대한민국 정부와도 협력할 수 있는 독자적인 통일운동 조직인 민족회의를 출범시키자. 이렇게 나가니까 북한에서 지령이 내렸습니다. 문익환 저거 죽여. 1993년에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범민련 해체하고 새로운 통일운동 단체를 조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북한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인 백인준이가 남측에 있는 시민단체, 그러니까 이게 전부 좌익단체입니다. 문 목사가 안기부 사주를 받아서 범민련 해체를 측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고 범민련을 지켜라 라고 팩스를 보냅니다. 이때서부터 운동권이 문익환을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익환은 안기부에 풀악치다라고 운동권이 자기네들이 붕붕 뛰었던 통일운동의 아버지를 길바닥에다 내팽개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폭로한 사람이 하태경이가 지금 국회의원 됐죠? 그 당시에 문익환의 실질적인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하태경이가 다 폭로했어요. 야,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문익환이가 평양 갔다 와서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아니, 꼭 평양에 갔다 와봐야만 합니까, 여러분? 안 가도 다 아시잖아요. 문익환 목사가 사망 전날인 1994년 1월 17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 모 인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바로 당신이 안기부 풀악치지 뭐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실신을 했어요. 이때서부터 건강이 약화돼가지고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문익환 목사는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공작에 열심히 놀아난 그야말로 네. 그런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퇴임한 이후인 2009년 4월 2일 날 문익환 목사 방북 20주년 기념사에서 김대중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문익환 목사의 민족사랑과 불타는 통일정신이 방북 결단을 내리게 했다고 생각한다. 문 목사님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전사였다. 웃기는 소리죠. 수차례 투옥에도 불구하고 국민 특히 젊은이들과 힘을 합쳐 민주화 투쟁을 전개했고 마침내 독재자를 물리쳤다. 독재자가 누구예요? 아니 북한에 있는 주체의 독재자는 그냥 놔두고 누구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태경 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 폭로가 되고 북한에서 문익환을 안기부 풀악치를 몰아서 제거하라 라고는 지령까지 내려왔는데 자, 그때 황석영보다 한 달 먼저
미립북을 한 황석영은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요게 황석영입니다. 문익환 씨가 이제 평양에 오니까 김일성, 좀 정경무, 문익환, 황석영, 유원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단체 사진을 찍은 건데 1989년부터 91년까지 황석영은 5차례 미립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7차례 김일성을 만났어요.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공작 자금 2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황석영이. 93년 귀국을 하고 나서 수감이 됐는데 98년에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가지고 노무현 정권 들어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대표 중 한 명으로 송두율 석방운동을 벌여요. 송두율이 누구예요? 북한 간첩이죠. 이러한 황석영이를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할 때 데리고 다녀요. 이명박 씨도 참 얼빠진 사람이죠. 황석영은 북한 체류 당시에 김일성으로부터 재간동이라는 격찬을 받고 언감자국수를 김일성하고 같이 먹는 것이 가장 큰 예우를 받는 거라고 합니다. 언감자국수라는 건 뭐냐? 김일성이가 빨치산 활동을 할 당시에 땅에 묻어둔 감자가 얼잖아요. 그 언 거를 꺼내가지고 그걸로 국수를 해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귀빈이 오면은 이 언감자국수를 해서 같이 먹는데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하고 언감자국수를 같이 먹었다 그러면은 최고의 인물로 추앙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김일성의 영성체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성체 의식을 같이 한 사람이 황석영이었는데 황석영이가 북한에 방북하고 와서 한 일이 뭐냐? 간첩 송두율 석방운동을 벌였다. 거기까지 했으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황석영이가 김일성을 뭐라고 미화 찬양을 했느냐? 다 이게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입니다. 북한 잡지 노득돌하고 인터뷰에서 김일성을 뭐라고까지 칭송을 했느냐? 소설가 황석영이라는 사람이 그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은 사상의 차이는 도외시하더라도 2번이나 세계 최강의 외세와 맞서 싸웠다. 나는 그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국인 중국 혁명 지도자 모택동보다도 훌륭한 점이 있으며 베트남의 호지명에 절대 뒤지는 인물이 아닌 제3세계적 혁명가라고 생각한다. 그가 우리 민족의 유일무이한 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중이 소박하게 떠올렸던 여러 위인들,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 이율곡, 정약용, 전봉준, 김구 등등처럼 위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문익환 목사가 김일성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한 거는 완전히 정말 찜쪄먹을 얘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네. 자, 그러면 이 황석영이가 석방운동을 벌인 송두율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송두율이에요. 노동신문 일면에도 난 사람입니다. 황석영이가 북한에 체류하고 있을 그 무렵에 송두율도 묘양산 초대소에서 김일성을 친견한 후에 언감자국수를 같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체 의식을 같이 한 거죠. 최고의 인물로 예우받은 거죠. 바로 이때 송두율이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인으로 선정됐다라고 안기부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율이는 1944년 일본 도쿄에서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부친 송계범은 도쿄 물리학교를 졸업하고 해방전 경성제국대학 물리학부에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철학 박사를 받았고 민수대학에서 사회학과 강의를 했는데 73년부터 북한을 방문을 해가지고 무려 18차례 방북을 해서 북한 노동당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2003년에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
이때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사실이 황장엽 선생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돼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니까 황장엽 같은 사람이 석방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드는 아주 고약한 이론이 있습니다.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건 뭐냐? 북한이 주장을 하는, 북한이 발표하는, 북한의 신뢰성이 있는 기관인 노동당이나 평양방송이나 노동신문이나 북한 정부가 발표하는 그런 발표문이나 저작이나 통계나 이런 게 북한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정식 발표를 통해서 북한을 들여다봐야만 진정한 북한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북한이 얘기하는 게 옳으니까 북한 말을 믿어야 돼. 이러면은 북한에서 노동방송이나 노동당에서 김일성 주석은 위대하신 민족의 태양이시고 그러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내재적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 김정일이가 3대 수령 독재, 세습체제, 인권유린 이런 거를 다 변명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 독일 박사라는 인간이.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의 노동당이 김일성은 위대하고 김정일은 위대하고 인류사상 최고의 그 혁명을 이룬 인물이고 황석영이처럼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왜? 북한이 발표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제대로 된 북한 모습이 보인다고 주장을 하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고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민족이 살아갈 길을 비춰준 그야말로 백두광명이다. 그래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백두 혈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회에 퍼뜨린 게 송들이고 그 송들의 이론을 한국에다가 퍼뜨린 인물이 누구냐?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쯤 되면 자,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난 임수경 씨가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죠. 국회의원이 됐을 때 탈북자하고 어떤 모임에서 무슨 대화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죠. 임수경이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니 너 누구냐? 백요셉이라는 거는 그 탈북 청년이에요. 탈북을 해왔어요. 선배님, 우리 작년에 백지연의 끝장 토론에서 직접 얘기했었잖아요. 전 탈북 대학생으로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임수경이 야,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알아?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새끼들이 굴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 야, 너 그 하태경하고 북한 인권인지 뭔지 아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하태경 그 변절사 새끼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하태경 참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그 진정한 변절자야. 그러니까 이 탈북 대학생이 이제 아니 선배님 누가 누구를 변절했습니까?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살인마 김일성을 하태경 의원님이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이 배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임수경이가 야, 이 뭐야. 참.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새끼들아. 너 몸조심해. 알았어. 이게 국회의원이 탈북 청년한테 할 얘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북한만 갔다 오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게 인간이 인간을
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체해버리는 이런 악마적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북한 사람 다 이래야 돼요? 이게?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말끝마다 다 민주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고영주 변호사 말씀에 의하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공산 간첩을 하다가 체포가 되면 나는 공산주의자다라고 당당히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형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대요. 야, 너희들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면, 공산주의자 얘기하면 형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민중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이후에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이 막 들불처럼 유행을 해요. 그런데 이 민중민주주의가 북한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체제 변혁 이론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이 통진당 회사라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중민주주의가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말도 쓰지 마. 그 다음에 지령이 내려온 게 민주주의라고 써.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민주주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거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용어가 완전히 혼재가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쟤네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자유민주주의를 붙이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자유를 빼자. 자유를 빼면 뭐가 돼요?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면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자유공산주의 말하는 민주화란 뭐냐? 자본가 계급의 지배로부터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화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뺏으려면은 폭력혁명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공산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민주화하기 위해서 남이 가지고 있는 저 권력을 우리가 뺏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은 정당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폭력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성스러운 것으로 추앙을 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는 탄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나중에 촛불 시위가 뭘로 바뀌었어요? 횃불 시위로 바뀌었죠. 나치들이나 중국 공산화 때 써먹은 수법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나 좌파들은 폭력 사용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자기네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로 가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역사 과정에서 소용돌이치는 수단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테러를 사용하고 암살을 하고 이런 일을 거침없이 해제키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폭력은 성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회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주화는 뭐예요?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자들의 것을 뺏고, 요즘에는 가진 자들의 것을 어떤 식으로 뺐습니까?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1987년, 1988년, 89년 이 무렵에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 체제전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체제전복이라는 용어도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공산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고 꿈도 뭐라고 꾸느냐? 어떻게 국민을 선동할 것인가? 그 선동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합리적인 무기를 획득해서 폭력혁명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 과정에서 사상자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폭력 투쟁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가 이 사람들이 오매불망 꿈꾸는 거다 보니까 정치 투쟁에서 우파들은 판판이 지는 거죠. 특히 한국의 이 체제배적 공산혁명 세력들은 자신들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서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막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탈취해서 공산주의 세상을 만든다는 철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개신교 목사들의 역할은 정말로 지대했습니다. 서양에서 온 그런 목사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지도를 받은 한국의 이 목사, 전덕기 목사라든지 길선주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힘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도 결국은 기독교 세력을 바탕으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 진정한 개화, 진정한 문명화를 위해서 끼친 노력은 아무리 우리가 추앙을 해도 정말 모자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이 세상은 물질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신은 존재하지 않고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신은 없고 실제로 노력해서 노동하는 자들, 농사 짓는 사람들만이 실체라고 주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인류의 역사 발전 법칙이라고 주장을 해요. 영이 없는 존재는 이거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영이 없는데 그래서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그 많은 사람들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수천만 명을 죽이죠. 여기 한번 통계를 보세요. 20세기 공산당 정권의 박해로 인한 사망자 수, 소련 2천만 명, 중국 8천만 명, 북한 200만 명 막 통계를 해보니까 총 합계가 1억 935만 명. 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인간 정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를 철저히 탄압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지금 김일성이가 하고 있는 거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고 그 기독교 자리 주체의 영생불멸의 신인 자기가 영생불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수령론을 믿으면 영생불멸한다. 그런 사람하고 가서 끌어안는 이 목사는 뭐냐. 제가 그래서 참 목사라는 건 뭐라는 업무인가를 봤더니 설교와 권면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전에 따른 예배와 세례, 성만찬을 집전하고 기도를 실천하고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며 신방하고 섬김과 봉사를 하고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웃과 교인에게 사명을 나누고 함께 하도록 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이런 걸 해야 되는 목사가 가서 사이비 사탄을 끌어안고 내가 존경하는 주성님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런 사람이 지도를 한 그 교인들은 뭐가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거는 신이 아니라 증오의 이념을 믿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목사나 신부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부정하면 이 사람 유일신이라는 거는 이거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 가능하지도 않을까요?
그러면은 유일신 사상이 기독교를 지배하는 핵심 사상인데 이걸 부인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 실제로 이런 일이 무리칸 목사에게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대속의 교리를 잘 믿지 않는다.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은 엄청난 흑백 논리를 조장해 피로 얼룩진 죄악의 역사를 엮어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금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을 주체의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도 우리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일신 신앙은 엄청난 흑백 논리를 조장했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 무리칸 목사는 1994년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또 문제입니다. 아들이 문성근이라고 그 영화배우 아시죠? 문성근 씨가 2010년 8월에 야권 단일 정당 창당을 통한 2012년 정권 교체를 외치면서 100만 밀란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정체성이 동학농민혁명정신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밀란 조직을 동학혁명 조직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지역 대표를 접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접주라고. 근데 100만 밀란의 핵심이 뭐냐? 자기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법 체계 안에서 선거로 이기되 그걸로 안 되면 밀란으로 뚫어라.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촛불 시위와 이 사람이 주장을 한 이 내용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100만 밀란이 뭐였는지, 이게 촛불 시위였고 촛불 시위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내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탈취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 진보 정부 정치 구조로 개혁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사람의 그 주장 속에 돈을 벌면 안 돼요. 부자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가도 안 돼요. 이것들은 다 자본가예요. 척결의 대상이에요. 요즘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아파트 2채 가지고 있는 놈들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무리칸 목사의 부인도 미립북을 했어요. 1995년 6월 김일성 1주기를 맞아서 평양을 방문한 박용길 부인인데 이분이 또 장로예요. 머리가 막 쥐가 나기 시작하네요. 방북을 해서 소복을 입고 김일성 시체가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김정일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5년에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또 받았어요. 이게 무리칸 목사와 그 부인과 그 아들의 지금까지의 활동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에 어디까지가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퍼져나가는지, 결국 기독교에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사탄을 끌어안고 존경한다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목사면서 유일신 사상 이건 쓸데없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기독교는 뭐가 되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은 선거를 해서 헌법체계 안에서 선거를 통해서 이기되 이게 안 되면 밀란으로 해결을 하라니 야 설마 뭐 그러겠느냐. 설마가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좀 너 정말 수구 꼴통 아니냐? 또 어쩌다 이렇게 됐냐? 너 태극기지? 뭐 이런 식의 그 비난을 받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말 정도를 걸어갈 수밖에 없고 불의를 보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고 항의를 해야 되고 그 항의에 힘을 모아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안 되면 밀란으로 뒤집어라. 그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게 촛불 시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